네, 우리나라를 찾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방한 시간이었지만 40조 원이 넘는 투자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나라 정치권 정말 다양한 소식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소식이 많은 언론에서 주목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겐 막연히 좀 어찌 보면 세계 최고 부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물인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TV에서 정치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를 저는 대하게 돼서 굉장히 네. 반가웠고요. 예. 빈살만 왕세자 자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의 가장 큰 고객으로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이 80년대 해외 건설에 진출할 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주요한 진출국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대가 흘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주로 그냥 가서 단순 노무만 했다면 예.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의 기획, 또 주택 건설, 거기와 관련된 철도, 또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에 이르기까지 사우디 모든 도시의 종합적인 기획과 또 실제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는 국가로 우리가 이제 우뚝 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뭔가 발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예.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현대 로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되는 고속철도 또 기존 철도에 대한 유지보수 수주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한국이 수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제 이야기가 주요 화두가 됐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북한이 또 예. 뉴스를 도배하려고 또 도발을 감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빈살만 왕세자 방한한 후에 40조 원이라는 또 큰 또 돈을 투척하고 또 가지 않았습니까? 이 계약을? 네.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를 보면 이게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단순 비교하면 어저께 8개 기업 총수들이 갔잖아요. 8개 기업의 그 공시 자산이 한 1,28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이 2,6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8개 기업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자산을 가진 재력가예요. 이게 이제 빈살만이 왕세자가 당시에 이제 2019년에도 한번 왔었고 그 전에도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은 네. IT 분야입니다. IT,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와서 또 40조 원에 대한 어떤 업무 협약을 하긴 했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국내 여건이 안 좋잖아요. 네. 말하자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 위기, 김진태발 유동성 위기가 있다 보니 건설업이 숨통이 못 트이는데 빈살만을 통해서 제2의 중동의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경기 자체가 조금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제2의 중동의 봄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봉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도 지금 공급망이 중단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해외 건설의 선전도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지 원영 국토부 장관이 이번 달 초에 이미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하고 건설 기업 또 그 스타트업 기업들과 해서
일종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원팀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지금 이제 사전 작업을 하셨고 거기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왕세자의 방한이 확정이 돼서 지금 오고 또 다음 달 좀 되면 사우디의 그 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책임자들이 또 국내를 방한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 왕세자의 방문이 사실은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또 경제, 안보를 같이 이어나갈 좋은 청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이 그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한 후에 처음으로 외빈이 그 자리에 초청이 돼서 함께했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확대 회담, 단독 환담, 공식 오찬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영빈관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짓는 것에 있어서의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는데 영빈관으로서도 또 활용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봐서는 굳이 그 한남동 관저를 영빈관식으로 쓴다는 게 소모적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한남동 관저가 생기면서 외빈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지 않고 수백, 수천억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어제 그 3시간 정도 환담도 하고 거기서 손님을 맞는 거 보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또 호텔에 모셨으면 어떻겠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내용 좀 듣고 관련 이야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국 전에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MBC 취재진 탑승 불허와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내놓은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MBC 전용기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하길 바란다. MBC가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 언론 자유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언론과 적을 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선택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윤석열식 정면 돌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언을 보시면 대통령은 명확하게 그때 MBC가 그 보도했던 특히 이제 자막을 사용해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당한 의도를 갖고 왜곡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고요.
사실의 하나의 꼬투리를 갖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화나는 건 다른 것보다 그 기사로 인해서 한미 동맹 간에 굉장히 사실은 위험을 초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망신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은 언론과 적을 두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윤석열식 정면 돌파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인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다고 뭐 기사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나 적어도 국익과 관련되는 외교 순방하는 자리에서 뭐 지금 해외 나가서 MBC한테 취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용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종의 본인식의 대응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예, 윤석열식 정면 돌파였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윤석열식 독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독재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쓰기 네. 싫은데 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은 그런 권력으로 뭔가 어떤 언론기관을 누르겠다라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MBC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용기를 안 태운다? 좀 치졸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밴댕이 속 같아요. 아니면 뭐 간장 한 종지 정도 수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태울 건 태워야죠. 그다음에 어떤 정당하게 비판할 부분들은 뭐가 잘못됐다 알려야죠. 그런데 어떤 망신 주기식으로 MBC를 너 내 비행기 안 태워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좀 유치한 발상이고 오늘 도스태핑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C하고 전용기를 안 태우는 건 좋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잖아요. 그럼 출입 정지 시킬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공적 자리에서 국회 EXX 바이든 날리면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MBC가 뭔가 이걸 허위로 만들어서 했다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을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입에서 나온 것이 어떤 단초가 된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분석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누르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전용기도 안 태워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이쁨 받는 기자 둘은 같이 가면서 전용기가 공적 공간인데 사적 장소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이 보면 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 그다음에 이 XX 부분도 명확하게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 처음에는 김은혜 수석은 이 XX는 맞다. 정부 입장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대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지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특정 언론을 재간을 물리고 언론들에게 어떤 국가를 더 이상 비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예. 저는 정부가 앞으로 MBC를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말 좀 국민들한테 나중에 큰 회초리를 맞을 것 이 같습니다. MBC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비대위원이죠. MBC가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다. 그러면서 MBC 광고 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게 사지 말자라고 조금 압박하는 듯이 또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김상훈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민 단체에서 지금 MBC가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받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시는 걸 소개하시면서 본인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예, 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김상훈 의원의 개인 의견처럼 받아들여서 뭐 약간 부적절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맥을 읽어보면 저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망자, 희생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자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서 배우설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을 초래한 건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뭐 남 부원장님도 그러신 경우가 있었죠. 다른 사람이 쓴 페북글을 본인이 인용해 오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건 뭐 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MBC에 대해서 자꾸만 뭐 국민의힘에서 편향적으로 얘기하고 언론 탄압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는 MBC와
TBS가 그동안 자행해왔던 여러 가지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런 어떤 특정 단체의 비판과 아울리고 또 특정 정당의 목소리하고 어울려서 언론 탄압으로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은 반드시 진짜 언론의 중립, 독립성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다시 얘기하자면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 가짜 뉴스, 국익 실추 얘기를 그렇게 규정하기 전에 그냥 증거를 조사하셨다고 하니 그거를 공개를 해서 뭐 EXX 없었다 발언에 그다음 바이든이 날리면 들리지 않냐 이걸 분석을 했다 이거를 MBC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MBC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저희가 잘못된 보도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건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말하자면 MBC를 그냥 규정하잖아요.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뭐 프레임을 하는 편파적인 뉴스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저는 좀 이거는 이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는 겁니다. 근데 언론사라는 게 광고를 수주를 해서 어떤 운영을 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1974년도 12월에 박정희 시대에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군사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니까 동아일보의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압박해서 광고를 끊습니다. 이게 그 군사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그거를 흔들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의롭지 않다면 그런데 언론의 본래 사명은 균형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비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종편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은 방통위가 점수를 부적절하게 악의적으로 적게 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든가 언론의 독립성, 객관성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셨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편파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양쪽 다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여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내 편만 드는 언론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또 내 편을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좀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양쪽에서 그 균형된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균형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어느 쪽이든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도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지금 서영주 당 부대변인 나오셨으니까 관련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당 차원의 대응은 이어가실 계획인 겁니까? 저는 이제 정진상 실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구속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이걸 짜맞춰서 이미 갔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수사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한 영장이고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외에는 물증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뇌물과 정치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진술을 통해서 경찰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정치 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사당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검찰 자체가 정치 보복성 수사와 정치 조작적 수사를 하니 이건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게 맞다. 구속이 되더라도 계속 당 차원 대응은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검찰이 하는 거를 보면 너무나 허술하게 시나리오 짭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나무 위키를 긁어서 영장에 치고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변호사 사무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나무 위키를 긁어다가 영장을 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엔 왜 변호사 사무장을 나무 위키에 긁어서 했느냐. 이재명 대표와 알겠습니다. 정치 공동체를 하기 위한 예. 그런 의도성이 다분하다. 그런 예, 말씀입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80년대 민주화 또 그 전에도 독재와 싸웠던 그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사적 인연을 갖고 있는 김용민 주원장 또 정진상 실장을 비호하는데 앞장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정말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어젠가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압수수색 받고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웅래 의원은 훨씬 더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김영 부원장보다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함께 해온 시간이 긴 정치적 동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지원이나 방어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죄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공유한 사실이 있어서 같이 공범이신 건지 조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뭔가 죄가 있는 것도 의심이 되고 뭐 인정은 되나 앞으로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건지 글쎄요, 머지않은 시간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떠한 측면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알겠습니다.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됩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아마 내일 새벽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고맙습니다. 분 말씀 고맙습니다.